자, 고생 많으셨고 이번 세트 20학년도 수능 문제 64페이지 지문이었고요. 난도 어땠어? 정답률 좀 불러줄게. 맛 좀 봐라. 첫 번째 문제부터 순서대로 정답률. 첫 번째 문제는 76%, 두 번째 문제 68%, 세 번째 문제 45%, 네 번째 문제 28%, 다섯 번째 문제 47%, 여섯 번째 심지어 어휘까지 63%. 난리도 아니죠. 그럼 참고로 이 당시에는 이 지문 자체가 뭐가 됐던 거야? 킬러 문항이 됐던 거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킬러라는 건 이런 정체를 말하는 거예요. 일단 시간의 압박 속에서 제한된 조건을 다 이해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까지 해야 되는 이런 문제는 선생님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답으로 불러줘? 야, 답 뒤에 있잖아. 불러줄게. 첫 번째 문제부터 순서대로 1, 3, 4, 그 다음에 5, 3. 네, 그런 문제였습니다. 앞쪽에 있는 일치, 불일치나 전개상 특징 문제까지는 그래도 덤벼볼 만했을 거야. 그치? 딱히 크게 어려운 문제는 세트는 아니었는데 이런 문제는 보통 기빨려요. 그죠? 그래서 중간에 이제 몰라 이러면서 놔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게 큰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이런 걸 회피하는 방법이 아니잖아. 그치? 싸워 있어 이기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중이니까 당연히 버겁고 힘들더라도 지금 처음에 이게 그러니까 뭐랄까 지문의 구조라든가 엮여나가는 방식이라든가 출제의 원리를 알자고 이걸 공부하는 거지. 이거 틀린다고 괴로울 일도 없고 괴로울 일도 아니고 오케이? 이거 다 맞는다고 자만한 일도 아닙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드렸죠. 선생님 예상에 앞으로 우리가 풀게 될 수능 지문은 얘처럼 가진 않을 거야. 하지만 대신 우리는 뭐가 어려워지고 있다? 문제의 선지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했었지. 그래서 요게 된다? 그러면 지문에서 무서울 건 솔직히 없는 거야.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가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차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고. 자, 문제부터 먼저 빠르게 체크합니다. 첫 번째 전개 방식 오케이 좋아. 두 번째 문제에 조약, 협약, 법, 국제기구의 결정 이런 식의 말들이 나와 있죠. 지문 속에서 이거는 법률과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겠구나. 근데 놀랍게도 이거는 경제 지문이었죠. 오케이. 세 번째 비스 비율이 선지를 보면 바젤 1, 바젤 2, 바젤 3로 구분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뭐 해야겠구나. 이 안에는 세 개의 구분점이 차이점이 있는 내용들이 나오겠구나. 그들의 뭘 해야겠구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나가야겠구나. 확인하시고 네 번째 보기 적용 문제에서 선생님 항목명은 항상 중요한 거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자, 좀 뭔가 많긴 한데요. 첫 번째 표에는 자기자본 3개가 나와 있고 두 번째 표에는 위험 가중자산 3종류가 나와 있죠. 오케이? 이 녀석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나 봐. 그럼 우리는 예상하고 가야 돼. 적어도 산수는 해야겠구나 문제 속에서. 오케이?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기억에 해당하는 사례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기억의 어떤 추론 문제인데요. 이 녀석도 생각보다 정답률이 안 좋아서 되게 슬펐어요.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해. 이거는 기빨려서 틀린 문제라고 봐요. 만약에 중간에 이 비스 비율 이 지문이 없었다면 솔직히 할 만한 문제거든 이건. 정줄이 제대로 잡혀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문제는 또 어휘 문제인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문제는 솔직히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또 기빨려서 한 문제다. 항상 자기 자신을 컨트롤해야 돼. 자, 그러면 1문단부터 한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지문인지 빠르게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적고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조약은 하면서 시작하고 있네요. 자, 국제법에서 시작은 법률처럼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죠? 법에서 먼저 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요. 국가나 국제기구들이 그들 사이에 지켜야 할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시, 또 나왔네요. 명시함시 지긋지긋하게 나옵니다. 그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정확하게 눈으로 보여줬다는 뜻입니다. 합의하여 창출하는 규범입니다. 권리와 의무로 구성된 규범이에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래서 국가 사이에서 여러 가지 조약이 체결되잖아요. 그렇죠? 평화 유지 조약이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휴전 조약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전쟁 중이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국제 관습법도 있습니다. 이것도 있어? 국제 관습법. 그럼 이건 뭔데? 이 녀석은 조약 체결과 관계없이. 그러면 이것도 뭐예요? 낫 조약이지. 오케이? 조약이 아니지만 동시에 국제사회가 사회 일반이 받아들여 지키고 있는 보편적 규범입니다. 이거는 보편적인 규범이에요. 그러면 이 두 녀석의 공통점은 전부 다 규범이네요.
규범은 뭐라고요?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정확하게 명시해 놓은 것들을 말한다. 되셨죠? 좋아요. 반면에 차이점 요소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어떤 결정을 했을 경우 자 그러면 대응상이야. 이것과 대응되는 쌍은 뭐냐면 경제기구에서의 결정사항이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은 결정사항 자체는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 일반적이야. 오 이런 말을 써줬어. 법적 구속력은 없대요. 얘들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규범이라는 게 바로 요거랑 대응되는 쌍 맞지? 규범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걸 말하는 거겠구나. 됐음? 오케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야. 그런데 요게 뭐야? 우리가 맨날 말하는 문제 상황이잖아. 그치? 얘네 두 개는 의무규범이야. 해야 돼. 근데 얘는 누가 시킨 건 아니야. 그냥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말한 거라는 거야. 그런데 국제결정은행 산하의 바젤위원회가 결정한 비스 비율 BIS 이거 뭐라고 있는지 난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비스라고 할게요. 비스 규제와 같은 것들이 비회원의 국가에서도 엄격하게 준수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비회원의 국가에서도 엄격하게 라는 말 좀 굳이 쓰자. 엄격하게 준수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지? 아니 이 경제기구에 속한 나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맞을 거야. 그쵸? 근데 속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도 할게요 하면서 막 따라서 하는 거야. 아니 그러면 이건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이는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 국제법의 효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일반적인 경향을 대보라고 보게 한다. 그렇죠. 이 녀석은 이 두 녀석의 공통점이 뭐였다는 거야? 위반하면 제재하는 거야. 이건 제재야. 제재한다는 특징이 있어. 너 하지 마. 또 했어? 너 수출 금지. 오케이? 항로 봉쇄. 그러면 뭐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녀석은 뭐 하는 거야?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에 주목하는 거야. 얘는 신뢰라는 거 여기다 쓰자. 신뢰가 핵심이라는 거죠. 글자도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는 것은 이 바젤위원회의 비스 비율 규제가 도대체 왜 지켜지는가? 왜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지키고 있는 걸까? 이걸 판단해 보자는 얘기일 거야. 됐어? 자, 그리고 또 그 패턴이지. A를 이해하기 위한 B가 다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 경제기구 중에서 바젤위원회 그리고 이 녀석의 BIS 비율 규제 이 녀석을 알아야 왜 이 녀석이 지켜지는지도 알 수 있겠지. A를 이해하기 위한 B. 근데 문제는 그 B가 좀 빡세서 문제였던 거야. 오케이? 자, 가볼게요. BIS 비율은 하면서 두 번째 문단 시작합니다. 가자. BIS 비율은 이게 정의가 뭐냐면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자본 비율을 설정하는 거래요. 오케이? 재무 건전성 무슨 뜻이야? 내가 은행인데 막 돈을 막 여기다 1억 빌려주고 너는 1억 5천 빌려가고 너는 3억 빌려가고 했는데 이 회사 자체, 이 은행 자체가 예를 들어 전 재산이 10억밖에 안 되는데 20억, 30억을 빌려줘. 그럼 그 은행 파산하면 난리 나는 거잖아. 참고로 은행이 파산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니 그냥 단순하게 겁내 큰일 나요. 큰일 나지. 여러분들 생각해봐.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도 다 그치 보면 우리 형 뭐 누나도 월급을 받을 텐데 그치 월급을 통장으로 바로 들어가잖아. 근데 은행에서 못 주겠는데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한두 명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로 은행의 부도나 이런 것들은 국가가 나서서 막는 거야. 컨트롤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우리 당장 국민은행이 갑자기 무너졌다고 생각해봐. 우리 지금 경제 대공황이에요. 그죠? 우리 은행이 망가졌다? 큰일 나고요. 맞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최소한의 자기자본 비율을 만들자. 이 녀석의 정의의 특징은 뭐냐면 최소한의 자기자본의 비율을 의미하는 거래. 그래서 아무리 큰일이 나도 버틸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건 뭐예요? 목적이니까 목적이라고만 쓸게요. 목적은 예금자와 금융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시스템이고요. 바젤위원회에서 도입했습니다. 바젤위원회는 이 비스 비율이 적어도 규제 비율인 8%가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고 그 식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이건 대놓고 식을 주었죠. 불안 얘기잖아. 오케이. 자, 그래서 BIS는 어떻게 계산되는 거다? 뭐를? 자기 자본을 좀 직선이 마음에 안 들어도 참아요. 자기 자본을 위험 가중자산. 위험. 벌써 삐뚤어지지 않았니?
왜 나는 이게 안 되지? 수학 선생님들은 겁나 잘하던데. 이 선 보면서 잘 그리시던데. 이게 연습을 안 해서 그런가 봐. 자, 아무튼 이 녀석을 곱해서 비율로 계산하면 몇을 무조건 넘겨야 된다? 8 넘겨야 된다. 이 수치의 약식이지. 됐어? 그리고 우리는 이 단어를 보고 왔어 이미 문제에서. 봤지? 기억나지 아까 표에서. 오케이? 아 그러니까 요 녀석들을 계산하는 방법이 나오겠구나. 판단하셔야겠죠. 3문 나갑니다. 여기서 자기 자본은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또 이어서 가보자. 오케이? 자기 자본은 뭐라면 기본 자본 플러스 보완 자본 플러스 단기 후순위 채무. 그냥 이렇게 쓰자. 단기 후순위. 간단하게 쓸게요. 이 세 개를 합친 거랑 같은 거고요. 같은 거라고요. 오케이? 같고 또 위험 가중 자산은 보유 자산의 각 자산의 위험,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곱한 값들의 합이야. 자산에다가 위험 가중치를 곱해서 그 자산들을 다 합하는 거야. 이렇게 써도 되겠지? 이거 수학 공식으로 이렇게 쓰면 수학 선생님들이 혼내실 텐데 아무튼 그냥 내 맘대로 쓸게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때 위험 가중치는 그러면 이때 요 위험 가중치는 또 별도로 설명을 하네요. 어떻게 하는 거야? 자산 유형별 신용 위험을 반영하는 건데 유형별로 다르다는 얘기구나. 그러면 그 유형은 뭐가 있는데요? OECD 국가의 국채는 0%. 자, 그냥 국가로 쓸게요. 국가에서의 국채는 0%로 잡았다. 그럼 무슨 뜻이야, 이 말이? 무슨 뜻이야? 안 됐다라는 표현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위험하지 않다? 즉, 이 녀석은 봐봐. 자본 비율에서 분자는 늘려주는 역할을 하고 분모는 줄이는 역할을 한단 말이지. 그치? 비례 반비례로 이해해도 돼. 선생님은 그렇게 하거든. 그러면 여기서 이 아래쪽이 0으로 계산되는 곱하기가 있다는 얘기는 이게 통째로 그 자산이 위험하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구나. 그럼 밑에들을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되겠지. 되고 있어? 오케이. 그래서 비스 비율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 국가의 이 생각이지. 국가가 부도나겠어? 무슨 국가가 부도가 나. 그쵸? 얘들아, 미국이 부도 날까요? 지금은 아닐 거야. 언젠간 나겠지. 선생님 아까도 얘기했었지 않았냐? 대한민국은 언제 망할까? 아, 이거 무슨 부정론자 그런 거 아닙니다. 선생님은 이 대한민국이 천년만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인류의 역사를 봤을 때 천년만년 지속되는 국가는 없더라. 그죠? 그런 차원을 말하는 거고. 아무튼 근데 여기서는 국가는 부도 안 난다고 생각한 거겠네. 그죠? 그리고 반대로 회사채는 100%야. 뭐예요? 회사는 무조건 부도날 확률을 가지고 있다. 100%를 위험한 돈으로 계산하자. 됐냐? 자, 이렇게 획일적으로 부여했습니다. 됐죠? 그런데 이후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 자, 이후 그러면 이거 미리 쓸까요? 지금부터 뭐가 나오는 거냐면 바젤 1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후. 그럼 이제 이 녀석은 좀 몰려서 위에 옆으로 쓸게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이후 금융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 위험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조건이었죠? 이게 시장 위험도 있다. 신용 위험만 있는 게 아니라 시장 위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뭐를 생각했어? 바젤 위원회는 위험 가중 자산을 신용 위험에 따른 부분과 시장 위험에 따른 부분의 합으로 새로 정의했어. 그럼 이건 뭐죠? 이거를 여기다 쓸게요. 기 플러스 보 플러스 다는 바뀐 게 없고요. 오케이? 대신 이거를 신용 위험이라는 이름과 시장 위험이라는 이름의 가치의 합으로 계산하자. 바뀌었네요. 그리고 신용 위험의 경우와 달리 이 안에서도 지들끼리 차이점이 있어. 그죠? 신용 위험은 앞에서 이미 정해준 바가 있어요. 그쵸? 0, 100. 그죠? 그런데 시장 위험의 측정 방식은 감독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의 선택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쪽은 일괄적으로 지정되는 쪽이었고요. 이쪽은 은행이 선택할 수 있게 해놨다라는 차이점이 있어요. 됐죠? 자, 이 두 개의 차이점 잘 이해해 놓고 가자. 이렇게 해서 이걸 뭐라고 부르자? 바젤 1 협약이라고 하는 것들을 세팅하자. 먼저 말했네요. 됐습니다. 이게 바젤 1이었어요. 됐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넘어갔으면 좀 쉬웠는데 이제 이 다음에 바젤 2가 나온다는 것도 우리 알고 있잖아.
그러면 이제부터 읽을 때 뭘 신경 써야 돼? 뭐가 달라지고 있는 거지? 를 신경 써야겠지. 흐름을 따라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자, 금융혁신의 정진으로 4문 단위야. 바젤 1 협약의 한계가 드러나자 이번에는 바젤 2를 도입했습니다. 바젤 2. 그러면 또 뭐가 달라졌는지 찾아야겠다. 그죠? 달라지는 점 찾아봅시다. 여기에서 비스 비율의 위험 가중 자산은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에다가 자산의 유형이랑 신용도를 모두 고려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참고로 지금 뒤에도 보시겠지만 앞쪽은 그러니까 자기 자본 쪽은 바뀐 게 여전히 없어요. 그렇죠? 근데 뭐가 바뀐 거야? 밑에 있는 이 신용 위험을 측정하는 노란색으로 방식이 바뀌었죠. 바뀐 점이야. 바뀐 점만 노란색으로 쓸게. 어떻게 바뀌자고요? 신용 위험이라고 하는 것을 위험 가중치랑 유형이랑 또 뭐 위험도였나? 신용도. 오케이. 신용도에 따라서 새로 계산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때 위험의 측정 방식은 표준 모형이나 내부 모형 가운데 하나를 은행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어. 자, 이때 이 녀석은요. 은행이 표준 모델이라든가 내부 모델을 선택할 수 있게 선택권을 주었어. 달라진 점이야? 요거랑 달라진 거야 지금 이거. 그치? 구분되고 있어? 가보자. 표준 모형에서는요. OECD 국가의 국채는 0에서 150까지를 잡았고요. 국가는 국가 0에서 150까지. 물론 OECD라는 기준이 있지만 뺍시다. 그럼 무슨 얘기야? 국가도 뭐 한다? 망할 수 있다. 물론 안 망하는, 절대 안 망하는 국가도 있을 거고. 됐죠? 그러니까 은행이 알아서 이거 미국 국채군요. 미국이 망한다는 것은 세계가 망했다는 뜻이니까 일단 안 망하는 거로 보죠. 이렇게 본다는 얘기겠죠. 오케이? 저기 베네수엘라 위험한데 그렇게 된다는 거죠. 됐냐? 차이가 있어. 자, 그리고 회사채는 20에서 150까지를 했어요. 회사채는 20에서 150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위험 가중치는 신용도가 높을수록 낮게 부과하는 거겠지. 왜 낮겠니? 그래야 분모가 줄어들어서 결국 비스 비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니까. 이해되죠? 예를 들었다고 문제 내려고 하는구나. 그죠? 예를 들어봅시다. 실제 보유한 회사채가 100억 원인데 신용 위험 가중치가 20%라면 위험 가중자산에서 그 회사채는 20억 원으로 계산되는 거야. 즉 얘들아, 밑에 있는 위험 가중자산이라는 건 빚이야, 빚. 쉽게 말해서. 이 회사가 뭐 땅을 사고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100억을 빌려왔어. 그럼 100억은 내 돈은 맞지 일단. 그치? 내가 쓰고 있는 돈이니까. 하지만 언젠가 돌려줘야 될 돈도 돌려줘야 되는 돈도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녀석은 자기 자본이 아니니까 이걸 끌어내리는 역할을 한다는 뜻인 거잖아. 되고 있니? 자, 끌어내리는 걸 체크하기 위해서 위험 가중치를 높게 잡을 때는 왜 그런지, 낮게 잡을 때는 왜 그런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표준 모형이었고요. 내부 모형은 또 뭐라는 거냐면 은행이 선택한 위험 측정 방식을 감독기관의 승인하에 그 은행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야. 잠깐만. 그럼 이거는 흰색으로 은행이 선택하면 되는 거겠네. 그러면 이거는 뭐인 거야?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이 녀석은 1과 2 사이의 차이점 요소고요. 이거는 1과 2 사이의 공통점 요소네. 이거 뭔가 써먹겠구만. 이라는 생각 하실 것. 알겠냐? 자, 계속 가봅시다. 또한 감독기관은 필요시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 자본의 최저 비율.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 자본의 최저 비율. 이거 최저 비율. 그게 뭔데? 비스 비율이잖아. 그치? 그 비스 비율을 규제를 초과하도록 은행에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또 차이점. 중요한 차이점이네요. 그 BIS 비율을 8보다 크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됐냐? 자기가 스스로 저희 요즘 나라가 위태롭고 저희 은행 상황이 위태로운데 8보다 좀 크게 세팅해 주시면 안 됨? 이라고 은행이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야. 중요한 차이점이겠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자국은행에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니지, 거꾸로. 그러니까 은행이 요청하는 게 아니지. 국가가 봤을 때 지금 경제시장이 위험해. 은행 부도 비상등 들어왔어. 그러면 야, 자기 자본 비율 올려. 라고 할 수 있는 걸 가능하게 해줬다는 거야.
우리는 8이면 된다라고 했는데 저희 위험한데 10까지는 갈게요. 됐냐? 오케이. 그래서 자기 자본의 경직된 기준을 보완하고자 했던 것이죠. 굿. 자, 좋습니다. 이게 바젤 2였고요. 다음 단락 하나 봐봅시다. 최근에는 바젤 3 협약이 발표됐습니다. 아직도 안 끝났네. 이번에는 바젤 3야. 가보자. 먼저 바젤 3에서 뭐가 달라졌어? 자기 자본에서 단기 후순위 채무가 제외되었네. 오와 분자본이 바뀐 거 처음이야. 그치? 기, 보, 단 중에서 뭐 날아가자. 얘 이제 필요 없어. 아웃. 차이점 노란색으로 표시했어. 그죠? 그리고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기본 자본의 비율이야. 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보자. 이게 그냥 통째로 위가중이었잖아. 오케이?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바꿔볼게.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그러면 이 녀석은 위가중분의 기본 자본 플러스 위가중분의 보라고 봐도 되는 거지. 오케이? 아니 지금 선생님이 이거 왜 이렇게 뜯은 거냐면 여기서 그렇게 말을 했잖아.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기본 자본의 비율. 요 부분이 며칠 넘도록 최소한 6%가 되게 보완했습니다. 이 녀석이 최소 6%가 되게 새롭게 기준을 바꿔놨어. 됐어? 최소 6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기 자본의 손실 보건력을 가능화했고, 그러면 얘들아 기본 자본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 뭐 그 회사를 차릴 때 처음 들어갔던 그런 돈이잖아. 진짜 건드리기 힘든 돈. 금간이 되는 돈이잖아. 근데 그게 6%가 되게 맞춰놨다는 거야. 막 어육동안 돼서 땡겨온 돈, 보완 자본이면 뭐 이런 거겠지. 내 집에 뭐 자동차를 가지고 담보를 맡겨서 돈을 받아왔다거나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메인으로 치지 않겠다. 그냥 순수하게 네가 버틸 수 있는 돈이 6%가 돼야 된다라고 세팅을 한 거야. 그러면서 이처럼 새롭게 발표되는 바젤 협약은 이전 협약에 들어있던 관련 기준을 개정하는 효과가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협약이 발표되면 그 발표가 곧 뭐가 되는 거야? 개정이 되는 거겠지. 당연한 소리였어요. 그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뭐였어? 고생했어요. 바젤 협약에 대한 흐름의 얘기였습니다. 됐고. 자, 그냥 지문 한 방에 가버릴게요. 따라오세요. 한 방에 갑시다. 이제 이 바젤 협약은 이제 6문단으로 한 번에 넘어온 거야. 협약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많은, 그러니까 흔들리면 안 돼. 지금 우리 1문단 한 다음에 2, 3, 4, 5문단이 여태까지 전부 다 뭐 한 거야? 요거를 이해하기 위한 기반이었어. 그치?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거야, 얘기는. 전체 맥락 놓치면 안 돼요. 자, 수많은 국가에서 채택을 합니다. 이거를. 바젤위원회는 총 28개 금융당국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9년에 가입.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입하기 훨씬 전부터 비스 비율을 도입해서 시행했고 현행 법제에도 이것이 반영되어 있어. 바젤 기준을 따름으로써 은행이 믿을 만하다는 증표를 국제금융시장에 보여주어야 했던 것이야. 다 필요 없고 왜 지켰냐 이유가 방금 나왔네. 중요한 문장이지 그러면. 그치? 국제금융시장에 뭐를 주기 위해서? 믿을 만하다는 단어니까 신뢰라고 바꾸자. 그쵸? 우리 국민은행, 우리 은행, 하나은행 다 좋아하죠? 아무튼 이런 은행들이 우리나라는 국제 기준에도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해외에서 투자하셔도 된다. 우리나라에 돈 좀 부어라. 그 말하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재무 건전성을 의심받는 은행은 국제금융시장에 자리를 잡지 못하거나 심하면 아예 발을 들이지도 못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뭘 지키고 있어? 국제 기준을 지킴으로써 결국 국제금융시장에 한 발 들이기를 위해서 그게 이유였던 거야. 큰 물에서 놀자 이거지. 오케이? 됐어요? 다음 7문단. 마무리. 바젤위원회에서는 은행 감독 기준을 협의하여 진행한다. 그 헌장에서는 회원들에게 바젤 기준을 자국에 도입할 의무를 부과하죠. 자, 바젤 이 협약은 회원국에게 되는 당연히 뭐야? 의무야.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걸 하려고 회원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하지만 바젤위원회가 초국가적 감독 권한도 없고 그 결정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 또한 밝히고 있어.
우리가 이거 한다고 해서 이거 못하면 뭐 법으로 제재를 하고 뭐 미사일 쏴버리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야. 못하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바젤 기준은 100개가 넘는 국가가 채택해서 따르고 있습니다. 그죠? 어마무시한 큰 비율이죠. 이는 국제기구의 결정에 형식적으로 구속받지 않는 국가에서까지. 자, 그럼 봐봐. 요거는 놀랍게도 안 놀랍지? 대응상이잖아. 이거 되게 길게 썼는데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not 회원국. 그쵸? 회원국이 아닌 나라들 굳이 따르지 않아도 돼. 난 지금 제가 소속이 아니잖아. 오케이? 예를 들어 내가 삼성이 좋아. 근데 삼성에서 예를 들어 9시부터 출근을 해서 뭐 3시에 퇴근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 나도 삼성처럼 출근하고 삼성처럼 퇴근해야지.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오케이? 저도 그 시간에 맞춰서 일을 할 줄 압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느낌인 거야. 됐냐? 그래서 나도 언젠간 나도 삼성맨이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아무튼 이렇게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 뭐예요? 이거는 의무가 아닌데도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자? 기억 말랑말랑한 법이다라고 부른다는 거야.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인도 알겠네. 왜 말랑말랑하다고? 구속력이 없는데도 지키니까 말랑하다는 거야. 됐고? 그리고 이때 조약이나 국제간섭법은 그에 비해서 뭐라고? 딱딱한 법이라고 부른다. 그럼 딱딱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야? 뭐죠? 의무를 말하는 거고 이거는 자발을 말하는 거겠지.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나왔던 이 의문이 해결된 거야.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풀었고 물론 바젤 기준도 장래에는 딱딱하게 응고될지도 모른대요. 그럼 무슨 소리야? 모든 나라가 지켜야만 기본 규약이 될 수도 있겠다는 얘기지. 됐고? 좋아요. 자 이제 문제를 풀러가 봅시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갈 거야. 쭉쭉 따라와. 첫 번째 문제. 전개 방식이야. 1번. 특정한 국제적 기준은 뭘 말하는 거야? 바젤 협약이지. 바젤 협약이지. 바젤 협약에 대해서 내용 알려줬고 변화 양상 서술한 거 맞고 그리고 규범성을 설명한 것도 맞잖아. 그냥 1번이네 뭘. 오케이? 이 녀석은 1번만 설명하고 나머지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나머지에 2번의 분류, 3번의 논증, 4번의 장단점 특징, 5번의 사례와 특징 분석이란 말 이런 단어들은 다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자. 자, 두 번째 문제. 일치 불일치 문제잖아. 가자. 1번. 조약은 체결한 국가들에 대해서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조약은 권리와 의무를 맞아, 그냥 그대로잖아. 그죠? 2번. 새로운 바젤 협약이 발표되면 기존 바젤 협약에서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변경된다는 건 뭐예요? 개정 요거 말하는 거잖아. 세 번째. 딱딱한 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제재보다는 신뢰로서 틀렸지. 바로 보이지. 지문 핵심 차이점. 뭐라고? 이런 어디다 써? 이런 거는 그냥 출제 요소야. 언제나 그렇지만. 됐죠? 딱딱한 법은 뭘 말하는 거고 조약이나 관습법과 같은 규범을 말하는 것이고 규범은 신뢰보단 제재로서 구속력을 확보하는 거였잖아. 연결고리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4번입니다. 국제기구의 결정을 지키지 않을 때 있게 될 불이익은 준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맞고. 다섯 번째, 우리는 왜 바젤 기준을 법제화까지 했어? 인정받으려고. 저 나라에 투자해도 되겠구나. 좋아요. 세 번째 문제.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걸 이용하는 차례가 될 것 같아. 가봅시다. 3번. 바젤 1을 따르면 1번. 참고로 여러분들 선지 볼 때도 1번 따로 묶고 2, 3, 4번 따로 묶고 5번 따로 묶었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전략 중에 하나인데 선생님이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읽을 때 한 달락이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하면 그런 감이 올 때가 있잖아. 지금처럼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는 거 먼저 보고 왔잖아. 바젤 1 보고 3번에 세 번째 문제 1번 선지를 지우러 와야지. 그렇게 하면서 잠깐 정리하랬잖아, 이미. 얘기했었죠? 지금 선생님이 한 번에 하는 거고. 갑시다. 1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의 신용도가 낮아질 경우. 자, 바젤 1이야? 그건 요거는 굳이 써놓자. 같은 거니까. 국가가 0이고 회사가 100이었지. 그러면 회사채의 신용도가 낮아지면 이 밑에 게 낮아지는 거잖아. 그러면 이 전체 신용도는 어떻게 되는 거겠어? 낮아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아닌데요. 잘 봐. 신용도는 이게 낮아질 가능성 자체가 없는 거잖아. 왜? 100으로 획일적으로 일괄적으로 고정시켜놨다며. 근데 갑자기 이게 왜 낮아져?
낮아질 수가 없지. 고정되어 있으니까요. 됐습니까? 그래서 땡. 2번 이제 바젤2 이쪽이야. 아마 예상컨대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해했을 거야. 이게 답이겠구나. 요거 이해하는 게 답이겠구나. 가볼게. 2번 2에 따르면 각국의 은행들이 준수해야 하는 위험 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최저 비율은 동일합니까? 위험 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은 뭐야? 비스 비율이잖아. 그럼 비스 비율이 다 8이냐? 아니지. 8보다 크게 해도 된다라고 말했잖아요. 됐지? 특징 요소, 차이점 요소. 굿. 3번 2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OECD 국가의 국채를 매각한 뒤 이를 회사채에 투자한다면 비스 비율이 항상 높아질 거래요. 뭔가 일단 이상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젠장 계산해봐야겠구나 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낮아질 수도 있나를 생각해보는 거잖아. 이해됐지? 그러면 낮아진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 될까? 요거를 위험 가중치가 높은 쪽으로 가는 걸 말하는 거겠지. 그럼 언제 낮아지는 거겠어? 요게 힌트였겠지. 국채 0짜리를 샀다가 회사채 20%로 반영이 되면 밑에 있는 신용 위험에 따른 가중치가 늘어나겠지. 분모가 늘어난다고. 분모가 늘어나면 이 전체 숫자는 줄어들겠지. 낮아지는 방법 찾았네. 낮아지는 방법 있네. 오케이. 항상 높아진다 말할 수 없다. 4번 2에 따르면 시장 위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은행 감독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이 선택할 수 있는 신용위험의 측정 방식이 있다. 자, 뭐예요? 공통점. 이랑 공통점. 시장 위험과 마찬가지로. 됐지? 공통점에서 답 나왔네요. 정답 4번이잖아. 답은 생각보다 쉽게 나옵니다. 그죠? 오케이?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뭐에 집중해야 된다고 계속 말하지만 이게 아까 첫 번째 선지였고, 그렇지? 선지들이 다 여기서 나오잖아. 공차 가지고 나오잖아. 그거 보시라는 거야. 됐고? 자, 마지막 5번 바젤3에 따르면 위가중 대비 보완 자본이 최소한 2%가 돼야 되는데, 위가중 자본 봐봐. 이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이게 최소 2%가 돼야 되는 걸까? 최소 2라는 거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2, 3, 4가 된다는 뜻일 거야. 맞니? 그런데 잘 생각해보자. 얘가 최소 6이라는 거는 그 다음 또 다른 숫자가 정수로만 있다면 뭐가 있을까? 7, 8 등이 있겠지. 근데 요게 이거 자체가 이미 7이거나 8이 되면 얘는 2면 되고 1이면 되고 0이어도 되고 마이너스가 있을 리는 없게 되니까. 아무튼 간에 오케이. 최소 6이라는 거는 이 녀석이 최소 2는 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2가 맥시멈이다라고 해도 되는 거잖아. 최소 2가 돼야 된다는 말은 거짓이겠지. 되셨나요? 그렇게 해서 2보다 낮아도 된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세 번째 문제 해결 됐습니다. 굿. 자, 네 번째 문제 가보자.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를 반응하래요. 자, 두 개의 단어가 보이죠? 첫 번째, 지금 우리는 뭘 기준으로 할 거야? 바젤2를 기준으로 할 거야. 됐어? 그리고 두 번째, 회사채 위험 가중치가 50으로 고정. 회사채는 50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어떤 회사의 자본 상태를 한번 살펴보겠대. 그럼 표를 보자마자 반응해야 되는 건 뭐야? 계산해보면 되지. 일단은 해놓고 시작하는 거지. 해볼까요? 자, 해보자. 실제로 이 회사의 신용 상태는 어떤가? 바젤 협약의 비스 비율의 규제에 들어가 있는 건 맞는가? 판단해 봅시다. 먼저 분자 부분 기, 도, 단을 뭐 하면 돼? 합치면 되잖아. 바젤2에서는. 그럼 다 더해봐. 50 플러스 20 플러스 얼마야? 40이면 합임이 없지요. 110 됐고요. 두 번째, 위험 가중 자산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였죠? 신용 위험에 따른 가중치랑 시장 위험에 따른 가중치를 그냥 더하면 되는 거였잖아. 얘는 심지어 반영이 돼서 산출된 거래. 답이 나와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또 밑에는 뭐 하면 돼? 다 더하면 되지. 300 더하기 얼마야? 300 더하기 400이네요. 그럼 이건 몇이지? 1000. 그럼 이 녀석은 11%라고 바로 하자. 곱하기 100 하지 말고. 됐죠? 그러면 이 회사는 바젤2 협약에 따른 기준을 충족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충족했네요. 됐죠? 그런 회사야. 이렇게 했어? 아, 이걸 이제 깨닫는 거야? 그 시키는 대로 한 거잖아. 찍어서 맞아. 아, 서글프네. 자, 그 상태에서 1번부터 한번 선지를 정리하러 가볼게. 1번. 야, 정답률이 28이면 솔직히, 그죠? 선지가 5개니까
이게 20%가 딱 기준선이야. 그죠? 찍는 거랑 차이가 없는 게 딱 기준선이 20%인데 거의 큰 차이 없는 정도입니다. 이거 맞춘 거는 자랑스러워하는 게 맞고, 오케이? 훌륭하게 잘 푸신 것도 맞고라고 생각해요. 자, 1번. 가분행이 공시한 비스 비율은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규제가 몇 %지? 8보다 상회하는 거 맞지? 얘는 11이 나왔으니까. 1번 오케이. 2번. 가분행이 보유 중인 회사채의 이원가중치가 20%였다면 자, 회사채가 이쪽이야. 여기가 국이고 여기가 회사채인데 참고로 우리는 지금 회사채는 위험가중치가 몇 %로 계산돼 있어? 50%로 계산했을 때가 300이잖아, 얘들아. 머리를 굴려야 돼, 이제. 50%일 때 300이라는 건 원금이 얼마라는 거야? 600억이겠구만. 오케이? 그러면 600억이었으니까 위험가중치가 20%일 때는 아마 120 바로 나오네요. 계산이 나오네요. 그러면 이 녀석이 120이 됐다는 얘기는 뭐가 가로축 함수하는 거야? 이 숫자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네? 분모가 줄어들면 이 숫자는 어떻게 되는 거야? 늘어나겠지? 일일이 계산 안 해요, 지금. 그렇지? 아니, 얘가 줄었잖아. 분모의 숫자가 줄어들었잖아. 그럼 이게 늘어나겠지? 이거 어떻게 계산해? 난 못해. 이게 이제 대천이 아닌 수가 나는 못해요. 알겠죠? 대기 아닌 수가 나는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줄어든다는 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럼 이때 비스 비율은 공시된 비율보다 더 높았겠구나. 이해됐죠? 분모의 숫자가 들었으니 비스 비율은 높아져 있을 테니. 됐냐? 3번. 뭐라고?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게 주는 것이 모르겠으니까. 다시 한번. 왜 주는 것이 모르겠다고? 자, 10분에 11이 있는데, 오케이? 이 10을 만드는 숫자가 2와 3과 5의 조합이라고 생각해보자. 오케이?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숫자 5가 없어졌다고 생각해봐. 그럼 줄어든 거 맞지? 그건 이해되는데. 그게 왜 없어지고 줄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기준을 회사채를 50%로 잡겠다고 했었잖아. 그치? 처음에, 그러니까 X 곱하기 50%를 하면 300이 나왔던 거야. 그죠? 그러면 이 돈의 원래 가치는 얼마야? 600억이었을 거야. 이거 이해됨? 600억에서 위험가중치 50%를 계산한 거야. 그럼 이건 X는 600인 거 알겠어. 그런데 이거를 지금 문제의 조건은 뭐예요? 몇 %로 바꿔서 계산해보자. 얘를 20%로 바꿔서 계산해보잖아. 그러면 이 녀석은 몇이 되는 거야? 600의 20%니까. 120이 됐잖아. 숫자가 줄어들잖아. 분모의 숫자가 줄어들면 전체 숫자는 커진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 됐어? 오케이? 자, 2번 했습니다. 3번 가자. 가분액이 보유 중인 국채의 실제 규모가 회사의 실제 규모보다 컸다면 젠장 이거 또 계산해야 돼. 참고로 이런 문제가 또 짜증나는 게 뭔지 알아? 답은 또 5번에 가 있다. 아무튼 간에 한다면 위험 가중치는 국채가 회사채보다 낮았을 거래. 이건 어쩔 수 없어. 계산해야 돼. 자, 먼저 회사채는 우리 이미 알고 있어. 얼마? 원래 원금이 600억이었어. 그쵸? 근데 국채의 경우에는 이게 알 수 없는 숫자잖아. 근데 조건이 뭐였냐면 회사채의 실제 규모보다 컸다라고 했어. 그러면 이거는 600보다 큰 돈이겠지. 원금이. 이해됐냐? 600보다 더 큰 돈을 실제로 어떤 X의 숫자와 곱했을 때 결국엔 300억이 된 거잖아. 그러면 이때 이 X에 해당하는 값은 50%보다 컸을까 작았을까 그걸 계산해 보는 거잖아. 비교를 위해서 조금 정리를 해볼게. 회사채의 경우 600 곱하기 50%에서 300억이 되었고 국채의 경우에는 600억보다 큰 어떤 숫자에다가 X를 곱했더니 X%를 곱했더니 300이 된 거야. 그러면 이 X는 50보다 클까 작을까? 작네. 위험가중치가 회사채보다 낮잖아 그러면. 그치? 이 어처구니없는 웃음들이 이렇게 뭐야. 자, 4번. 가부등이 바젤 원협약의 기준으로 신형 위험에 따른 위험가중장을 할차한다면 자, 이거를 이번에는 거꾸로 바젤 1으로 가자. 1으로 계산해보자. 라고 한다면 봐봐. 이때는 국채는 얼마야? 무조건 0%니까 이게 숫자가 사라지는 거야. 됐니? 회사채는 무조건 100%니까 600으로 계산되겠지. 그치? 그러면 회사채는 600원이 되는 거 맞잖아. 문제 없네. 4번도 오케이. 굿. 그럼 답은 5번인가 보다. 가분행이 위험가중자산의 변동 없이 보완자본을 10억 증액했어요. 자, 이제 바젤 3로 계산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이때 이 회사가 뭐는 안 건드리고 기본 자본 안 건드리고 보완된 자본을 늘렸대요.
근데 바젤 3에서 요구했던 건 뭐죠? 기본 자본이 6%를 넘겨라 했잖아. 그러면 보완 자본 100날 늘려봤자 이게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협약의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겠지. 됐나요? 네. 오케이. 그래서 정답이 5번이었던 거야. 이해했구나. 오케이. 됐고. 그런 문제였고요. 선생님 누차 말하지만 쉽다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또 이 문제는 한 번 풀고 끝내는 문제가 아니라 뭐 해야 된다? 여러 번 반복해서 보셔야 되는 문제야. 그리고 이걸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라는 걸 깨우치면서 지금 보는 시점에서의 이 내가 보는 시야하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독서 지문들을 많이 볼 거잖아. 보고 나서 다시 그때 돌아올 거잖아, 이 지문으로. 기출은 반복이라고 했었지, 그치? 그러면 그때 보이는 게 조금 달라져 있을 거야.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돌아오면 또 달라져 있는 게 정상이라고, 제대로 보고 있다면. 알겠지? 지금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 선생님도 원하지 않아요. 근데 선생님이 수업에서 최소한 50% 이상은 빼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영상 녹화해놨잖아. 나중에 또 찾아보면 돼. 선생님 유튜브에 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알겠죠? 자, 그렇고요. 마지막 요 5번째 문제만 해결하고 끝내자. 미안해. 조금 오버되겠네. 자, 먼저 기억에 나가는 사례는 말랑말랑이잖아. 그러면 선생님 빨리 말할게요. 결국 말랑말랑의 핵심은 회원국이 아닌데 자발적으로 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 그럼 몇 번이랑 몇 번을 지워야 돼? 3번이랑 4번을 지우고 시작해야 되잖아. 회원국가가 무슨 상관이야? 회원국은 의무인데. 회원국가가 아닌데 지가 알아서 막 자기가 알아서 해버리는 거. 몇 번이야? 5번이지. 그래서 답이 5번이었던 거야. 근데 참고로 이 문제의 베스트 오답이 몇 번이게? 4번이에요. 4번이야. 29%가 4번을 찍었어. 그러니까 이 문제의 근간을 못 잡은 거지. 좋아하지 말고요. 자, 아무튼 형식적으로 구속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판단하시는 게 중요했었고, 마지막 6번째 문제는 시간관계상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문제니까요.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자, 짐을 싸면서 들으십시다. 다음 챕터에서 풀어올 문제 세트는 차례로 보시면 사회에 번개불 남은 거 다 풀어오시고요. 그러니까 4세트야 지금. 먼저 4세트. 그 다음에 과학의 번개불 다 풀어오세요. 과학 번개불. 선생님 지옥불은 권장사항. 알겠지? 혹시 내가 좀 도전도 해보고 공부 좀 하고 싶다라고 하면 지옥불 다 푸세요. 그러면 돼요. 됐죠? 사회 번개불이랑 과학 번개불. 다시 한 번만. 사회의 번개불과 과학의 번개불이 다 풀려 있도록 해주시라는 얘기야. 결론적으로. 지옥불 그거 풀 수 있으면 설마 사회인가요? 과학인가요? 사회. 우리가 사회를 지난 시간에 한 지문 봤었고 오늘도 2지문 봤으니까 그렇다고 사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 살펴들 들어가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 고생했어. 안녕. 과학 시간.